안녕하십니까.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안전보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직업성암 규명을 위한 흡입독성 연구 동향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직업성암과 흡입독성에 대해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창렬 교수님께서 인체 유해인자의 흡입독성 연구에 대해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단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으며 우리 연구원의 흡입독성 연구 추진 현황 및 향후 연구 방향과 바람성 시험 추진 사례에 대해 김용순 부장님과 서동석 연구위원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 발표에 앞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하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김은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안전보건 세미나에 직접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동시 접속해 주신 500명 이상의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이 하고 있는 매년 7월에 여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의 일환인데요. 올해로 벌써 55회째입니다. 이 행사의 일환 중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화학연구실에서는 오늘 하는 세미나의 이름을 직업성 암 규명을 위한 흡입독성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잡아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과 21년에는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특히 이제 산업화학연구실에서 하는 그 화학물질에 관련된 연구들 중에 장기간 저농도로 노출된 노동자들에서 여러 가지 암이 발생했다는 이제 이슈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이제 산업화학연구실에서는 직업성 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특히 그 암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흡입독성 시험을 통한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바람성 흡입독성 시험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사이클로헥사논이라는 물질의 바람성 흡입독성 시험이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오늘 갖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산업보건이나 흡입독성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국내 이름을 많이 알려진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직업성 암의 발생 현황이나 흡입독성 연구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나노플라스틱의 흡입독성 연구 같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오늘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연구원이 수행해 온 여러 가지 그 흡입독성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향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 오늘 세미나에 발표해 주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창렬 교수님,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형 단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유튜브로도 접속해 주고 계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업성암 규명을 위한 흡입독성 연구 동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직업성 암과 흡입독성에 대해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창렬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창렬입니다. 이렇게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제 발표 주제가 이제 직업성 암과 흡입독성이라는 주제인데,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학부 때 그
그 전공이 이제 산업보건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산업보건을 전공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슨 학문이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뭐 의사가 되는 것이냐, 뭐 간호사가 되는 것이냐. 그래서 많이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의 이제 산업보건을 본다라고 하면 그 20년 동안에 이제 많은 산재 사고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이제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에 의한 산재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질병에 의한 사고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배운 그때와 지금까지의 사고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제 사고를 예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산업보건을 이렇게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며 제 발표 주제가 이제 직업성 암과 흡입 독성인데 아마 저는 이제 간단한 소개들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뒤쪽에 이제 흡입 독성에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제 이규영 단장님도 계시고 이제 김영순 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략한 이제 소개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산업재해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정한 이제 산업재해란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대재해란 이제 산업재해 중 이제 정보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란 이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의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산재 사고의 통계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산재로 매일 7,500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따졌을 때 한 273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중 이제 86.7%인 6,500명이 이제 질병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000명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사망자인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이제 순환기계 질환을 제외하고 약 26%가 이제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6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해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10만 명이 넘는 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산업재해가 눈에 보이는 위험이라고 하면 이제 직업성 암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이제 조용한 학살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평균 산재 사고 사망은 이제 13% 수준인데 이제 질병 사망은 이제 87%로 질병 사망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럽의 경우는 이제 95% 이상이 이제 질병 사망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체 암 환자 중 이제 직업성 암의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87% 중 약 26%에서 이제 직업성 암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국가에서는 약 이제 50% 이상이 이제 직업성 암으로 이렇게 발생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이제 약 4% 정도가 이제 직업성 암으로 하는 것이 추정인데 우리나라 암 환자가 매년 한 24만 명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한 매년 이제 9,600명이 직업성 암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성 암이라 하면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발암인자에 노출되거나 혹은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인자를 이제 특정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이란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제 뭐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제 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들이 스스로 이제 분열하고 혹은 성장하고 또 죽고 없어져 가지고 일종의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세포의 유전자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고 이제 불완전하게 성숙하게 되고 또한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고 이를 암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는 주위 조직이나 이제 장기에 침입을 하고 있고 다른 장기로 이렇게 펴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와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이렇게 파괴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종양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네오플라시아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제 신생물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 양성 종양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양성 종양에 비해서 이제 악성 종양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저절로 없어지는 일이 드물고 또한 침륜이 생기면서 성장을 하고 또한 없어져도 다시 생기고 인체에 해가 되는 이것을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사망률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악성 신생물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이제 160.1명으로 이제 심장 질환에 비해서 한 2.5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제 83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순위가 이렇게 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2020년 경우에는 이렇게 폐렴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심장 질환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기울기를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암의 발생률은 점점점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암 발생별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40대는 이제 간암, 50대 간암이 많은 반면에 이제 60대 이상이 넘어갈수록 폐암의 발생률이 가장 이렇게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 관련 국내외 기구를 본다라고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암연구소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이제 발암성 물질 분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라든가 혹은 동물 실험을 기초로 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방영하고 있고요. 총 5개 그룹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조화 시스템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유럽연합에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립독성연구원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청, 미국 산업위생사협회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1A, 1B 그리고 2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발암성 기준은 이제 IARC 등이 이제 국제적 기준에 준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국내 노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람 대상 발암 위해성 평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국외 연구 결과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암 위해성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과정과 그 결과에 근거한 관리 및 규정 방안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 IRC에서 이제 발암 물질을 분류한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룹 1이 이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4월 8일 업데이트 기준에서 이제 121개 뭐 담배, 음주 또한 뭐 벤젠, 뭐 포르말데히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7월 1일 날짜로 이제 그룹 1에 소방관이 이제 그룹 1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직업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또 이런 것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IRC들이 뭐 약품이라든가 생물학적 인자 그리고 금속 비소 분진 및 섬유 혹은 이제 방사선 생활 방식 요인 또한 화학 물질 및 관련된 직업으로 총 6개 분야로 하여서 이제 검토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대표적인 원인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흡연이고 간접 흡연으로 생기는 폐암 발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음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암 그리고 인두암 그리고 후두암, 식도암 뭐 등의 유방암 등의 위험률을 높이게 되며 당연히 이건 발암 발생 위험은 이제 음주량이 이제 비례를 하고 있고요.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할 경우 위험도는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이 있을 수 있는데 식습관에 의해서 위암이라든가 대장암, 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가 있으며 또한 간염 그리고 방사선 및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이제 직업적 노출인데 이제 작업 환경에서 이제 특정 화학 성분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이제 암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건데 이제 직업성 암은 이제 폐암이 가장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암, 그 다음에 요로계암, 그 다음에 비강암, 그 다음에 흉막암 등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마 이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포스코 노동자들에게서 뭐 이렇게 폐암이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게 6월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노출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학교 급식실 종사자에서도 폐암 산정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도 요거 이제 학교 급식실 이제 종사자와 사무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그 폐암 발염 유전자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었었는데 이 또한 이렇게 산재로 인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최근에는 이런 산재 인정이 전에는 이제 사고에 의한 산재라고 하면은 지금은 질병에 의한 사고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암 환자의 부담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의료비 지출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 초래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한 이제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노동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걸리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암 발생 원인과 발생 기전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어떤 되게 복합적인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암에 대한 정복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정확한 그런 발생 기전을 이해를 해야지 예방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직업병과 이제 현재의 직업병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50년대, 이제 60년대는 이제 강부의 진폐증이라든가 이제 소음성 난청의 이제 직업병이고, 또한 80년대에서 이제 원진 내이온의 이氧화탄소 중독,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전자부품회사의 집단 생식기 장애들이 있었으며 이제 디메틸포르마미드, 클로로에틸렌, 그리고 노말액산 등의 중독에 의한 사고로 이제 과거 직업병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농도 또는 급성 중독 노출에 의한 질병이 주요 이슈였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발생한 직업병 등 암 등에 보면 이제 저농도 이제 장기간 노출로 인한 직업성암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화학 물질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이제 731종에 대한 물질의 노출 기준을 설정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 발암성 물질은 129종에서도 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44,000종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수의 화학 물질들은 아직까지 유해성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성암의 판정에 어려움을 본다라고 하면 우선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서 고농도 메탄올 증기를 고농도 메탄올 증기를 흡입하여 이제 실명위에 처했다라고 이제 2016년 이제 고용노동부 자료가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메탄올 중독 사고는 이제 산업 초기에는 이렇게 발생을 하였지만 이제 산업 안전 규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직업성 중독이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직업성암의 통계도 이제 추정치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매년 9,600명이 발생을 하고 있다, 암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암으로 인정되는 건수는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뒤에서 또한 직업성암의 경우는 이제 잠복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가 암이 발생했을 경우 이제 퇴직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현직에 있더라도 과거 취급 물질과 작업 환경에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과거 10년, 20년 노출 물질과 노출량을 평가하는 것은 이제 파악이 어려워 업무 관련성에 이제 입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판정 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직업성암의 요양 결정 현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2015년부터 이제 2018년도까지 약 951건의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951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이 중 578건, 약 60.8%가 승인이 되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건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승인율은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그렇게 질병성 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며 이제 대부분의 이제 15년도와 18년도 자료를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 기관지 폐약성식 생물에 의한 암 발생률이 이제 56.2%로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폐암, 폐 쪽 관련된 이제 암이 발생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성암의 임정 기준을 보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성면에 의한 노출에 의한 10년 이상 노출, 또한 코르크, 찌꺼기에서 10년 이상 노출, 그리고 콜타르, 찌꺼기에 의한 10년 이상 노출, 또한 비소, 벤지딘, 목재 등에 의해서 노출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장기간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뒤에서는 이렇게 염화 비닐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이상의 노출로 이제 판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장기간 저농도에서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를 인정을 받아야지만 직업성 암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에 대한 이제 흡수 경로를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호흡기계, 피부, 소화기계를 들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화학 물질들은 이렇게 피부, 소화기 흡수보다는 공기 중에 가스와 증기 흡입성 입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근로자의 몸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인체에 대한 화학 물질의 가장 중요한 호흡기는 이제 화학 물질이 가장 중요한 인체 경로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 흡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화학 물질을 위한 유해성, 위험성 평가에 있어 호흡기 노출에 의한 영향 평가는 지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여름에 피서도 갈 것이고 많이 이렇게 휴가도 즐길 것인데 과연 우리가 숨을 참지 않고 얼마나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1분 이상 버티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한 그 결과 이렇게 작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장에서도 이제 근로자가 우리가 이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름에 놀러 가잖아요. 이게 도시에 있는 그런 거를 피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서지를 가는데 작업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환경에서도 근로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러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직업성 질환이 점점점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흡입 독성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유위해성 자료가 반드시 축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화학 물질의 종류와 소비량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한 44,000여 종의 물질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화학 물질의 종류와 소비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 물질은 다양한 공로를 거쳐서 환경으로 유입을 하여 인간 건강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제 OECD라든가 미국 환경보호청 주축으로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는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이제 대량 생산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환경부 주관으로 대량 생산 화학 물질의 이제 초기 유해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평법, 하관법 등에 의해서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흡입 독성 연구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이게 한 2002년 올해 2월 달에 이게 나온 산재 사고인데 이제 두성 산업에서 이제 빠르게 세척하기 위해서 휘발성이 좋은 물질을 이제 사용했는데 그 물질이 이제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물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16명이 이제 화학 물질 중독 사고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 트리클로로메탄은 이제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흡입 및 피부 소총을 통해 이제 중추신경 장애, 이제 간, 신장 독성과 이제 피부 점막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뒤에서 보시면 이제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도 트리클로로메탄이 노출돼서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은 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한 건이 있고 이 또한 이제 급성 중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이제 급성 중독이지만 이제 증기에 의한 흡입 노출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생활용품에 대규모 환경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뒤에 이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유영 단장님께서 실험도 많이 하시고 또한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도 이렇게 알고 계셔서 저는 이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자라고 하면
이제 현재까지 약 7,737명의 이제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958명이 생존하고 있고 사망이 이제 1,779명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자료가 아마 4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된 자료고요. 대신에 6월 30일 날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신다라고 하면 24명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즉 24명 중에 3명은 사망을 했고 이제 21명은 이렇게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따른 피해자는 점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사실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흡입 독성 연구가 이제 많이 지금은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흡입 독성 연구 기관을 본다면 이제 4개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그리고 안정성평가연구소, 그리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이 있습니다. 안정성평가연구소를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 의약품, 농약, 살생제, 이제 생활용품 등에 의한 시험 대상 물질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건강식품을 하고 있고, 또한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합병 등록 대상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최를 하고 계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병 관련 이전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민간 수탁을 받지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험 물질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으로는 이제 작년에 우정바이오가 이제 흡입 독성 센터를 이렇게 지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흡입 독성의 역할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흡입 노출에 대해서 발암성 유무를 평가한다라거나 혹은 치사 농도, 그리고 표적 장기 이제 무의 영양 농도를 확인하거나, 또한 이제 MS 자료 및 자료를 제공하고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분류를 하고, 또한 건강장애 발생 시 실험 동물을 이용한 화학 물질의 관련성을 규명을 한다라거나, 작업 환경 관리를 위한 노출 기준 설정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 자료가, 흡입 독성 시험 자료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제 경구 독성 시험보다 수행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또한 이제 경구 독성 시험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이제 흡입 독성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흡입 독성 자료가 많이 부족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뒤에서 나온 챔버를 소개를 잠깐 드릴 거지만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할 수 있는 흡입 독성 자료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흡입 독성이란 여기서 보시면 요 흡입 챔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노출 화학 물질을 노출시켜서 농도, 발암성 유분화든가 혹은 표적 장기, 그리고 유해 농도 등 실험 동물에 나타나는 영향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얼마에 노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흡입 독성 이제 실험 자료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과 설치류의 해부학적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레드 기도와 직경은 이제 사람보다 작기 때문에 최고 농도 노출 시 레드의 기도를 막아서 이제 죽음을 초래할 수 있고요. 사람은 이렇게 비강호흡, 구강호흡을 하는데 이제 레드는 비강호흡을 하고 있고, 또한 대사 방식의 약간 차이와, 또한 레드의 경우는 이렇게 반사 반응을 통해 화학 물질 노출을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OECD에서도 그런 종관 차이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 이제 급성 흡입 독성 시험 같은 경우들은 이제 새로운 시험법이 최근 검증되었고 OECD 채택을 OECD에 제출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급성 흡입 독성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제 만성 흡입 독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실 보이고 있고, 발암성 흡입 독성 시험은 더더욱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또한 이렇게 인간 이제 전신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각 기관별 세포주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을 평가를 했는데, 이 또한 이게 급성 노출에 의한 평가 방법이지 만성 혹은 이렇게 발암성 평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발암성 흡입 독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입 독성의 필요성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氧화탄소 중독 혹은 망간 중독, 성면에 의한 직업성암 등의 경우 이제 실제 질병이 발생한 후에야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근로자와 가족의 큰 고통을 수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유해성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 물질의 주된 노출 경로가 호흡기이므로 이제 흡입 독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보신다라고 하면 그 유해성 평가의 흡입 독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그 결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최근 나노 물질의 개발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나노 물질의 대부분은 이제 호흡기로 흡수가 되어 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구 독성 시험 자료로는 유해성 평가가 사실 어려움에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렇게 나노 물질로 이제 피부 감작성 테스트를 했는데, 나노 물질이 이제 피부 감작성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감작성을 유발한다는 자체가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또한 나노 물질 또한 이제 폐로 있고 있기 때문에 흡입 독성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현재는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 컴파운드보다는 이제 복합적인 노출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제 직업 환경과 작업장에서의 역할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노출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라고는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인데, 사실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었고요. 근데 코로나 백신이 최근에 걸린 걸, 백신이 만든 거를 보면 이제 10개월, 혹은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이제 1.5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이렇게 빨리 백신을 만든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뭐 다양한 여기 바이러스 연기 서열 분석이라든가 고해상도 이미지 기술, 다양한 플랫폼 기술, 뭐 신속한 선별 능력 등이 있다라고 보는데, 흡입 독성 연구 또한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의 데이터 축적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이게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바람성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이상의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뭐 리드업 크로스나 혹은 QSL 같은 비시험법으로도 충분히 흡입 독성 실험 자료를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데이터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현재까지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뭐 시험 방법에 대한 신뢰성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게 이제 시험 물질의 선정인데, 이렇게 시험 우선 대상 물질을 선정을 해가지고 뭐 취급 근로자가 많은 물질, 뭐 국내 유통자가 많은 물질, 특히 발암성 흡입 독성 시험은 이제 2년 동안 하는 많은 인력과 경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암 예측력이 높은 시험 물질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의 인식 변화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산업보건은 이제 미리 예측해야 되는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눈앞에 보이는 사고가 아닌 질병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데, 급성 질환으로서 이제 사실 근로자가 쓰러질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아까 앞에서의 그런 특이 케이스는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저농도 노출에서 오랫동안 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체 영향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제 만성 직업병 질환을 사전에 예측되어야지 이제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흡입 독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학교다 보니까 흡입 챔버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없어서 이제 기도 점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독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흡입 챔버를 이용한 독성 평가 방법과 기도 점적에 의한 독성 평가 방법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흡입 독성에 대한 자료 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사실 부럽긴 합니다.
부럽기도 하지만 앞에서 아까 언급했듯이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말은 제가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시험 물질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건 단순히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2년의 노력이라기 남들이 보면은 그게 헛수고일 수도 있겠지만 저 또한 그 결과도 이제 충분히 좋은 자료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앞에서 말한 그 4개 기관의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중에는 추후에는 좋은 결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연세대 의대 윤진아 교수님 자료를 제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1928년에 이제 벤젠 노출에 의해서 출산 중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한 이제 1989년에 이제 벤젠 250ppm에서 이제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이제 40ppm으로 모든 혈액암이 발생을 했고 또 2010년도에는 10ppm에서 모든 혈액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ppm에서 모든 혈액암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연구가 진행될수록 더 낮은 노출에서 더 다양한 암에 대한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건데 우리가 사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영향 평가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대한 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이거 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안젤리라는 마스코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북이인데 이게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혼자 만약에 이렇게 딱 고통에 위험에 닥쳤을 때 목을 딱 숨어가지고 그 등껍질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되게 잘 마스코트를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이런 근로자가 스스로 이렇게 건강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건강이 스스로 또 건강을 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보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연구 내용으로 마치고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직업성암 발생 현황 및 흡입독성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창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용이 어려우셨었나 봐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인체 유해인자의 흡입독성 연구에 대해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입니다. 그 앞에 김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첨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요. 흡입독성 연구단이라는 곳에서 흡입독성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체 및 환경독성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독성 연구 분야의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그런 독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제 소개를 좀 해놨는데요.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흡입독성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10손가락에 드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흡입독성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구 책임자급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한 10명 되려나? 그래서 제가 그 10번째에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 계신 뭐 김용순 박사님이라든지 서 박사님이라든지 이성희 박사님이라든지 그 흡입독성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앞에 김 교수님께서 흡입독성 연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 책임자급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니 이게 아직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흡입 독성 연구가 별로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 상황을 보고 앞으로 더욱더 이 분야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2년이죠. 최근에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도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런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런 변화들이 다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 사람들한테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대기 오염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요. 기후 변화가 된다고 하고요.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면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요? 키워드를 보면은 대기 오염, 기후 변화, 생태계가 파괴된대요. 뭐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수질, 토양 이런 것들 대표적인 환경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 또한 상당히 많이 기존과는 달라진 환경이 앞으로 우리 인류한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냐? 인류가 단순히 환경 변화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존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기후가 변화하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그러니까 농작물 또는 뭐 가축 이런 뭐 농업, 축산업 이런 부분에 수산업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이제 공장 내에서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또는 수족관 내에서 어류들을 이렇게 양식을 해서 우리 식량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생존 가능성을 위한 그런 연구로 이 인류의 연구들이 많이 이제 시프트가 되고 있고요. 대기 오염 문제가 나오자마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우리나라도 현재 한 15% 정도 전기차가 보급됐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몇 년 후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겠죠. 그래서 전기차로 바뀌면은 이제 대기 오염이 싹 사라지겠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기를 생산하려면 또 다른 화석연료 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대기오염 소스들이 생겨서 대기오염 문제는 이제 스틸 있을 것이고요. 일부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기오염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인류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많이 버리죠. 그 중에서 최근에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죠.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이렇게 버려지면서 그것들이 점점 풍화작용, 광산화작용 이런 작용을 거쳐서 미세화되고 미세 플라스틱화 되면서 사람들의 먹거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몸 안에 노출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가 많이 성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에 버려진 그런 환경 속에 버려진 오염원들 이런 부분들은 제거되지 않고 사람한테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극복돼야지만이 인류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될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걱정하는지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뭐 기후 변화와 같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 변화 같은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이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서 이 화학물질들이 사람한테 노출되면서 사람한테 건강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제 인류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뭐 입는 옷이라든지 당장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용한 물건들을 보면은 다 화학물질이고요. 다들 머리 감고 샤워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때 쓴 세정제들은 다 화학물질인 거죠. 그리고 각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했던 우리 소독제 이런 것들 다 화학물질이거든요. 이런 화학물질들을 우리 인류가 사용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만성 노출에 의한 건강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기후 변화 이렇게 아주 파랗고 멋있었던 곳이 이렇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이제 환경에서 이런 이상한 환경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그 기후 변화 중에 우리 흡입 독성과 관련 있는 건 대기 변화죠. 이 대기 변화를 보면은 이제
오존층 파괴, 온난화, 산성 축적, 광화학적 스모그, 그다음에 산화질소, 산화탄소 등등 대기의 각종 그 오염원들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거나 또는 기존과는 다른 패턴의 그런 대기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한테 건강영향을 미칠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미세먼지가 대표적인 그런 대기 오염 물질의 사람 노출의 어떤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굉장히 고농도죠. 8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면 굉장히 고농도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87 마이크로그램이 어느 정도 양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87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는 1세제곱미터당 87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이제 1m, 1m, 1m의 이렇게 이제 공간이죠. 이거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1리터짜리 PET병 있잖아요. 그게 한 1000개쯤 있는 그런 부피가 1세제곱미터예요. 그 안에 87 마이크로그램인데 혹시 87 마이크로그램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이렇게 저울로 한번 달아보면 진짜 눈곱만큼도 안 되는 그런 양이에요. 눈곱만큼도 안 되는 양이 이렇게 공기 중에 퍼져 있을 때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숨을 쉬는 과정에서 이런 미세먼지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양은 굉장히 작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런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산다고 한다면 또 이런 이제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호흡기에 축적이 되었을 때는 다른 아까 말씀하시는 뭐 벤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저분자량을 갖고 있는 물질에 비해서 이 체내에 축적되거나 체내에 잔류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 연구진에서 이 미세먼지의 체내 거동 부분들을 연구해 보면 호흡기 안으로 들어간 그런 미세먼지가 거의 한 6개월 정도까지도 폐내에서 잔류하면서 천천히 타 장기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100살 넘게까지 사셔야 되잖아요. 그동안 천천히 이렇게 흡입을 한 미세먼지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 정도 됐을 거예요. 벤젠과 관련된 이제 데이터였는데 과거에는 꽤 고농도에서 모든 혈액암 발생되던 그런 연구 결과가 점점 그 농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들을 관찰하셨을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연구를 하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흡입하는 이런 미세먼지나 또는 미세 플라스틱 또는 여러 살균 소독제들,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호흡기 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 호흡기의 영향은 꼭 면역계에 어떤 반응을 주고 이 면역은 바람과도 관련된 굉장히 큰 중요한 우리 생체의 반응 작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람 감수성이 점점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감염과 관련된 이벤트가 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경우에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훨씬 더 쉽게 걸리고 치명률과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그 미세먼지나 또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소독제를 이제 흡입시켜 놓고 그 폐안의 폐암, 그러니까 전이암이죠. 전이 폐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얼마나 쉽게 발생하는지를 연구하는 연구 방법, 동물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가습기 살균제나 미세먼지를 노출된 그런 쥐에서는 훨씬 폐암 전이 확률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서 감염 감수성이라든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더 쉽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바람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한 2020년 정도가 코로나19 그 이벤트가 아주 증폭된 그런 시기였잖아요. 초창기에는 미세먼지가 우리 해마다 이제 겨울철이나 봄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신문지상에 막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코로나 때문에 맑아진 하늘 뭐 이런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 이후로는 모든 조업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클로즈 되면서 문을 닫으면서 화석연료 연소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으로 미세먼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맑은 하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뭐 이런 신문 기사가 실제로 나왔어요. 2020년도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시작됐다는 등, 다시 미세먼지의 위협이 시작됐다는 등 이런 이제 신문에 보도들이 나오고, 그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그 낮은 농도의 초미세먼지 노출돼도 코로나가 잘 걸린다, 또는 코로나와 미세먼지의 치명적 만남, 확진 사망자 더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됐어요. 실제로 여기 미국의 연구 결과인데,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역, 여기 빨간 게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 빨간 거는 이제 코로나19의 감염률이나 유병률, 사망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일치한다는 그런 역학적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지금은 여기다가는 실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의 상피세포에 미세먼지를 주고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ACE2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 ACE2라는 수용체가 미세먼지를 주거나 또는 살균 소독제를 주면 ACE2 발현량이 점점점 늘어나서 똑같은 양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노출되더라도 그 내부로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가서 감염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세포 수준의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동물 수준의 연구 결과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사람 연구인 거죠. 사람 역학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이제 감염병과, 사실 미세먼지라는 표현은 화학 물질의 어떤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미세먼지는 약 한 수천여 종의 여러 개의 화학 물질의 어떤 종합체이고요. 뭐 담배 연기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기 오염 소스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화학 물질들의 노출이 호흡기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들이 감염을 잘 일으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소스가 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죠. 이 코로나19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앞으로는 이제 신종 감염병이 더욱더 창궐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였고, 그전에는 사스코프였고, 그전에는 메르스였고, 이렇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또 다른 코로나19 이상의 더 치명적인 그런 감염병들이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첨언해서 이런 감염병의 위험을 우리 화학물질의 만성적인 흡입, 노출에 의해서 훨씬 더 증폭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입독성 연구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우리 이제 사람은 플라스틱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죠.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이게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 없으면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녀석이 갑자기 재작년에 저한테 오더니, 아빠, 태평양 한가운데 플라스틱 섬이, 쓰레기 섬이 있대요. 아빠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그거 몰랐는데 너 어디서 그런 걸 봤니? 하면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계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결국 바다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바다의 어떤 태평양 한가운데 뭐 해류들의 어떤 모임에 의해서 그 플라스틱 섬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보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우리 둘째가 관심을 갖는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이런 거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플라스틱 독성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 보고에 따르면은 거의 2040년까지는 13억 톤의 플라스틱이 자연계로 이렇게 방출될 거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바다로 최종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바다로 흘러가기 전 단계에는 이제 여러 수계, 물이죠, 또 토양 이런 쪽으로 플라스틱들이 많이 가게 되고요. 이 자연계로 방출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받거나 또는 거기에 이제 UV나 여러 이제 그 레디에이션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 또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미세화가 진행이 되고, 그 크기가 수 밀리미터 또 수 마이크로미터, 심지어는 나노미터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까지도 자연계에 많이 생성돼서 존재하는 것들이 현재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뉴스에 의하면 한국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 2위라네요. 세계 2위라는데 이 어떤 근거로 2위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플라스틱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더욱더 이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흡입 독성 등등의 연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 5mm 이하면 이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5mm면 굉장히 큰 거죠. 우리 눈에도 보여요. 실제로 이제 한강물을 떠가지고 현미경을 봤더니 그 안에 플라스틱이 현미경으로 관찰이 될 정도로 현재 우리 자연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계로 주로 수계로 가서 미세화된 플라스틱을 플랑크톤 이런 애들이 먹죠. 플랑크톤은 또 그 상위 포식자, 또 상위 포식자, 결국은 이제 우리의 밥상 위까지 올라오게 돼서 사람한테 경구 노출이 되는 거죠. 플라스틱은 그 산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크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이 치약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섬유나 이런 데에 사용이 되는 1차 플라스틱이라고 만드는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플라스틱들이 있고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자연계에 방출되어서 광산화, 풍화작용을 거쳐서 미세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이체 플라스틱의 영향에 의해서 결국 우리 사람 몸까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흡입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코비드-19 사망자의 폐를 이제 부검하죠. 왜냐하면 코비드-19는 그 호흡기 질환이니까 폐를 부검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검을 해봤더니 그 안에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검출이 되고요. 상당히 큰 플라스틱부터 굉장히 미세한 플라스틱까지 폐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검출을 해냈고요. 그 대부분이 이렇게 파이버 형태라든지 아니면 조각 형태 이런 형태로 폐에 축적된다는 이게 이제 사람 폐에서 발견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올 초에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람 폐 속에 플라스틱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 사람한테 분명히 흡입 노출이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그 연구에 의하면은 바다에 들어있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은 바닷물이 철썩철썩하면서 물방울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씨 스프레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바다가 마치 스프레이 작용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바닷물 속에 있는 미세한 물질들은 이제 물은 물방울이 튀어 올라오게 되면 이 물방울은 금방 증발해요. 한 1마이크로미터짜리 물방울은 거의 10ms이면 100분의 1초예요. 눈 깜빡할 새보다 더 빨리 그 물은 증발하고요. 그 물 안에 있던 물질들은 공기 중에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물 속에 있다고 한다면 씨 스프레이 현상에 의해서 공기 중 물방울이 배출이 되고 그 안에 있던 플라스틱들이 공기 중에 배출이 되어서 플라스틱 에어로졸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 지구로 퍼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의복 같은 경우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이것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나노 섬유 형태로 자연계에 배출이 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없으면은 자동차가 가지를 않죠. 이 자동차가 출발하고 정지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지면하고의 마찰 그리고 고온 고압에 의해서 타이어가 녹아요. 타이어가 녹고 다시 이제 대기 온도에 의해서 쿨링 다운 되면서 타이어 마모 입자들이 발생하는데 이 타이어의 주성분이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에요. 이 안에 이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타이어의 마모 과정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플라스틱 입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요. 자동차는 또 타이어 말고도 브레이크 라이닝이 있어요. 이게 자동차 하나에서 나오는 브레이크 라이닝 이게 우리 주기적으로 막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계속 갈고 있죠.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니고 100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이 전 세계에서 돌고 있죠. 이렇게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타이어에서 배출되는 그런 플라스틱 입자들이 대기를 뒤엎는 거죠. 또 다른 것들은 환경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버려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것들을 바이오 고용물이라는 걸로 만들어요. 여기에는 이제 질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비료로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바이오 고용물들을 이제 경작지에다가 이렇게 비료 대신에 줘요. 비료 대신에 주다 보면은 그 안에
음식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시 토양 쪽으로 노출이 되고 바람이 불어서 공기 중에 먼지가 떠오르게 되면 다시 이제 그 플라스틱 에어로졸이 발생돼서 바다, 시스프레이에 의해서 자동차 타이어, 도로변에 의해서 축적된 그런 플라스틱 먼지들은 다시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공기 중으로 먼지화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기 중에 플라스틱 에어로졸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은 전 지구에 이렇게 퍼져서 사람들한테 다시 흡입을 통해서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에 노출이 되고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 호흡기관에 들어와서 이런 상피세포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상피세포의 영향은 곧 면역세포에 또 다른 영향을 주고 등등의 연쇄 반응에 의해서 사람한테 건강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예요. 가습기 살균제는 대표적인 화학물질 사고인데요. 이거의 인지는 2011년도 처음에 했고요. 저희가 이제 아산병원하고 질병관리본부 연구진하고 같이 이 가습기 살균제 동물 흡입 독성 연구를 해서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이때 발생했던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규명해서 당시 2011년도에 이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금지시키고 생산을 금지시켰던 적이 있었죠. 그 이듬해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추가 피해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연구 이후로 내가 흡입 독성 연구하는 이제 10명 중에 한 명인데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추가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과학자구나 그렇게 자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는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들이 사람한테 노출되었을 때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습기 물방울 증발 빨리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가습기 살균제 입자가 발생하는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가습기 살균제가 물 안에 있다가 공기 중 물방울로 배출되고 물은 빨리 증발해 그랬던 가습기 살균제는 에어로졸로 만들어져 그걸 사람이 흡입해 그리고 피해를 입어 이런 형태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은 캐나다 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웅장한 자연경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위에 물기둥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죠. 사람들이 제가 물이 흐르면 그 위로 물방울이 올라가. 그 물방울 안에 있던 그 어떤 물질들이 이제 먼지로 발생해서 사람들 노출될 수 있어. 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을 보면 믿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딱 보면은 맑은 날 보면 이 물기둥이 한 수 킬로미터까지 올라가는 게 막 보여요. 그럼 이 물방울들 물이 튀어 올라갔죠? 얘네 금방 증발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중으로 에어로졸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여기저기로 퍼지게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집안에서도 발생을 해요. 이거죠. 주방세제. 주방세제 여러분들 흡입할 수 있어요. 샴푸, 머리 감다가 흡입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연구진이 이 샴푸를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실제로 공기 중에 샴푸 성분이 측정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엄청나게 높은 농도, 1세제곱미터당 10mg이 넘는 그런 고농도의 에어로졸이 발생한다는 사실들을 실제로 측정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거지를 하실 때 마스크를 쓰고 하셔야 되고요. 샤워를 하실 때도 마스크를 쓰고 샤워를 하셔야 될지도. 그러나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24시간 설거지하고 머리 감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적당히 짧게 숨을 참고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 뿌리는 형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렇게 뿌려진 물질들은 사람들한테 노출돼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다른 예는 음식을 할 때 이렇게 굽거나 찌거나 아니면 튀길 때 굉장히 많은 그 조리흉들이 발생하고 조리흉 입자들이 발생하고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조리사들한테 나타났던 이런 것들도 있죠. 폐암 발생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뭐 직업병으로도 이제 인정이 됐나요? 직업병 인정이 됐나요? 네, 그렇게 될 정도로 조리흉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흡입독성 소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이슈,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대기 환경 등등의 이런 독성학 이런 이제 그 환경 이슈들이 발생하고요.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독성학적 연구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슈 흡입독성 연구로 잡아야 되는데요.
흡입독성 연구가 중요하다는 건 아까 김 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어떤 챔버에다가 동물을 놓고 실제로 물질을 노출시킨 다음에 각종 독성을 확인하는 지표들을 검사함으로써 흡입독성 연구가 수행이 되고요. 여기 챔버에 동물이 들어가 있고요. 시험 물질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노출되는 걸 우리가 흉내를 내서 그리고 굉장히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고농도의 또 시험 물질 대기를 만들고 그걸 노출함으로써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건 비부 노출 챔버이고요. 요건 전신 노출 챔버이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의 점적 투여 장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최근에는 세포를 이용해서 흡입독성 대체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사진으로 보여줬고요. 요 전신 노출 챔버가 저희 연구소에 있는 챔버인데 이게 이제 2011년도에 가습기 살균제 흡입 노출이 진행이 되어서 정부의 정책적 어떤 판단을 이끌어냈던 그런 역사적 챔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물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멸균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특정 병원균 부재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이제 흡입 노출되고 있고 사람들은 이런 멸균복을 입고 이 환경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를 이용한 독성 시험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기도라고도 하죠. 기도인데요. 기도에다가 시험 물질을 집어넣는 그런 점적 투여 장치이고요. 요런 장치를 이용해서 동물의 기도에다가 삽관을 한 다음에 시험 물질의 약액을 주입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발생 장치를 써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조리흉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생 장치는 이런 걸 가지고 또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안 될 수가 있으면 흡입독성 시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물질의 특성에 맞는 이런 발생 장치들을 새롭게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간 쉽지 않은 그런 연구이고요. 흡입독성 연구는 이제 독성학자뿐만 아니라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 또 수의학 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다학제 연구자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발생 장치를 쓸 수가 있고요. 이제 가스 발생 장치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흡입독성 연구 그러면 담배 연기 연구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담배 연기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담배 연기를 발생을 시키고 담배 연기 만드는 데에도 세계적으로 정해진 규약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담배 연기를 만들어서 동물에 노출하면 안 되고요. 담배에서 한 번 빨 때는 55ml를 빨아야 돼요. 그걸 빨 때는 2초만 빨아야 돼요. 그리고 담배 한 개 피는 7번만 빨아야 돼요. 이게 전 세계에서 담배 연기 만드는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안 지키면 올바른 담배 연기 연구로 인정 잘 되지 않고요. 그 이유는 담배를 2초 빨 때랑 3초 빨 때랑 이 연소하는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성되는 화학물질의 퀄리티, 그러니까 정량적인 그런 성분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독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담배 연기 발생 장치, 국제적 규약을 지키는 이런 발생 장치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타입의 담배 연기 발생 장치고요. 요거는 세포에다가 노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치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노출 농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동물한테서 나타나는 반응을 검출하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아까 이제 피해자 숫자가 사망자 숫자만 1,800명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연구진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실제로 노출되고 경험한 사람의 숫자는 거의 95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직접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만 그 정도 숫자이고요.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숫자는 거의 1,000만 명에 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혹시 벤젠을 노출해서 더 혈액암 발생 감수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PHMG나 또 최근에는 CMIT, MIT에 대한 독성 연구를 쭉 수행했고요.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고 미세먼지 연구 또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손상 동물 모델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런 감염 감수성까지 저희 연구진에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프로틴의 타겟 리셉터가 되는 ACE2의 발현이
동물과 세포에서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밝혀낸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연구 성과로 다양한 논문들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표준 미세먼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농도로 동물에게 노출시키는 방식, 이런 방식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돼서는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연구진에서는 실제로 폴리스타이렌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 필터의 대부분의 성분은 다 폴리프로필렌이죠. 굉장히 많이 버렸죠. 결국 사람들한테 다 흡입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폴리프로필렌 흡입독성 연구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흡입독성 연구자 중에 10번째 과학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구기관도 얼마 없어요. 연구기관도 보면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있고요. 이제 아까 김 교수님 똑같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저희 KIT 있고 KCL, 환경공단, 그다음에 뭐 우정바이오 등등이 있는데 그 외에는 흡입독성 시험하는 기관이 없어요. 저희 KIT에서는 여러 뭐 나노물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뭐 나노플라스틱 이런 흡입독성 연구를 해왔지만 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그 바람성 흡입독성 연구 시설에 비해서는 약 3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바람성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시설은 거의 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규모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10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현재 천천히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지금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굉장히 많은 환경 유해인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유해인자들을 이 산업안전보건, 물론 이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노동부 산하이고 이 직업성과 관련된 여러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집중해 왔지만 거의 뭐 유일한 기관이고 전 세계에 손꼽는 그런 기관이라면 적어도 일부의 연구 여지는 이런 우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유해인자의 그런 흡입독성 연구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미세먼지, 뭐 나노플라스틱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등의 흡입독성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균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세먼지나 이렇게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생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생을 해서 실험했는지.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그 발생원이 굉장히 많죠. 미세먼지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작은 입자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걸 보고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다는 의미밖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 중에 떠 있어도 미세먼지, 또는 조리듐이 떠 있어도 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발생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는 화석연료가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탄소 검댕에 관계된 미세먼지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판 가스를 직접 태워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열 처리를 하고 여기에 이제 PAH나 그 올게닉 카본 양을 조절하는 그런 공정을 이용해서 OC-EC 레이쇼가 PAH의 함량을 컨트롤한 미세먼지를 만들고요. 이 미세먼지를 동물한테 흡입시키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나노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희 PP, 폴리프로필렌, PS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합성법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합성을 하고 물의 분산성이 잘 되기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고요.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이제 펠렛으로부터 저희들이 자연계에서 광산화 풍화 과정을 실험실에서 미믹하는, 그러니까 화학물질 가지고 그걸 이제 산화 과정을 미믹해서 미세화시키고 이것을 다시 입자화시키는 방식으로 물에 분산을 시켜서 미스트 발생을 이용해서 이제 에어로솔을 만들고 동물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흡입독성 연구 추진 현황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용순 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용순입니다. 앞에 김창렬 교수님이랑 이용 단장님께서 흡입독성이라든지 이쪽에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저희 연구원에 대한 소개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흡입독성 연구센터 설립 개요, 그리고 발암성 시험 추진 절차, 그리고 앞으로 저희 센터가 어떻게 여기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입독성 연구센터 설립 개요입니다. 그 CS2 이산화탄소가 원인이었던 원진해양 사건이라든지 지금 계속 이야기 나왔던 가습기 살균 사건,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서 암 발생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최근에 조리휴미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 조리사들의 폐암 발생까지 이 모든 게 다 공통적인 게 흡입 노출, 그리고 만성적으로 노출이 됐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사안이고요. 그래서 만성 흡입 독성 피해가 장기간으로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을 예를 들어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해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거는 누구나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가 독성 정보는 그렇게 많은 화학물질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 정도밖에 정보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독성 정보를 어떻게든 많이 확보를 하고 어떻게든 많이 생산을 해서 유해성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흡입센터 설립에 이제 큰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센터 설립 배경과 목적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배경이 되겠고요. 목적은 독성 시험 자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저농도 장기간 노출에 의한 독성하고 발암성 규명을 통해서 근로자 건강 장애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흡입 발암성 시험이라는 게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그래서 민간 부분에 상당히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서 센터에서 이게 흡입 독성 발암성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설입니다. 이게 저희 이제 조감도인데요. 사진을 좀 더 예쁜 걸 찍었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좀 보일 만한 게 조감도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걸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흡입 독성 시험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흡입 챔버인데 이경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저희도 지금 그 전신 챔버와 비부 챔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 전신 챔버 같은 경우는 4주, 13주 발암성 같이 반복적으로 오래 하는 실험들을 만성 챔버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10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부 노출은 급성 독성, 하루만 노출하는 그런 단기간 실험들 위주로 이제 비부 노출 챔버를 쓰고 있고 이 챔버는 지금 저희가 한 세트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이제 만성 10세트와 비부 한 세트에서 총 11세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흡입 노출 시스템은 지금 미스트 발생 장치라든지 더스트 발생 장치 그리고 증기 발생 장치에서 이제 시험물질 발생 장치와 그리고 이제 전신 챔버, 비부 챔버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시험 물질에 따라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GC 그다음에 그 개인 시료 포집기, 캐스케이드 임팩터 그리고 SMPS라든지 OPC 같은 광학 장비 같은 것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입니다. 15년도에 만성 흡입 독성 연구동을 새로 준공을 하였고요. 그 17년도에 처음으로 발암성 그 흡입 독성 시험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도 17년도에 신규 이제 시험 시설에 대해서 GLP 지정 신청을 이제 취득했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미 구 시설에서는 2000년도에 이미 취득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이제 국제 실험동물 관리 평가 인증 협회에서 이제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 에일락이라는 그런 인증 취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화학물질 연구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연구 쪽은 그 흡입 독성 시험 역량 강화 통해 가지고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와 그리고 빅데이터 예측 독성 등을 활용해서 최신 평가 기법 적용하는 방법 같은 그런 연구를 이제 주로 수행을 하였고요. 지금 연간 거의 7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제 흡입 독성 시험을 통해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간 20건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흡입 독성 시험의 종류인데요. 급성, 아급성, 암환성, 발암성 실험을 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 테이블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 발암성 시험을 하고 있는 추진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암성 시험 추진은 일단은 시험 물질 선정, 그리고 실험 수행,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 작성 후에 결과를 보고하는 거, 그리고 활용.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지금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제 시험 물질 선정 단계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 평가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연구원 내 저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선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험 물질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건강 유해성이 있고 법상 이제 규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과 환경에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 중대한 유해성을 야기를 한다든지 노출 근로자 수가 많다든지 민감한 근로자 집단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국제 협약 등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실험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험이 가능한 물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평가가 안 돼 가지고 자료가 없는 물질 이런 이제 8가지로 이제 시험 선정 기준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험 물질 선정은 이제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기존 화학물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화학물질 약 44,000종을 이제 데이터에 최초 이제 데이터로 잡고 여기서 이제 1톤 미만 그러니까 유통량이 너무 작은 애들은 일단 제외를 했거든요. 제외하고 17,000여 종, 17,000여 종에서 이제 카스 넘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만 선정하다 보니 이제 16,000여 종으로 줄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기준 데이터베이스로 잡고 다시 이제 기존의 발암성이 있던 물질들은 일단 제외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윤리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폭발성, 인화성에서 시험 물질 자체로 노출을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험을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14,000여 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대상 물질 우선순위를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시험 물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원문자는 앞 슬라이드에 있던 그 선정 물질 이제 기준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 데이터베이스 정보 수집을 이런 곳에서 이제 자료를 이런 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 수집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독성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발암성이 이제 높은 가능성이 좀 더 있는 물질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유전 독성 시험 결과가 음성인데도 이제 발암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비유전성 발암 물질의 발암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험 접근법도 지금 갈수록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검토 보고서를 마련하고 최종 보고서를 이제 후보 물질을 선정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험 수행 단계입니다. 두 번째 실험 수행 단계는 이제 동물이 이제 살아있는 단계랑 그다음에 부검 후,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단계로 크게 2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이제 실험은 저희가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디자인을 짜는 게 아니라 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OECD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환경과학원에서 나오는 고시 이제 화학물질 시험 방법에 관한 규정 이런 시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적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2 가이드라인들은 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발암성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농도를 잡기 위해서 90일 반복 실험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90일 농도를 잡기 위해서 다시 28일. 그러니까 발암성 시험 하기 위해서는 28일 반복, 90일 반복 이 결과를 따라서 이제 발암성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진행 순서는 저희가 예비 실험은 이제 발생 분석을 조건 확립하는 예비 시험과 계획서 작성하는 계획 수립 단계, 그리고 동물 실험,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발생 분석 그 예비 실험 단계에는 발생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노출 농도 설정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시험 계획 수립은 시험 가이드라인과 GLP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를 이제 동물 실험을 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이제 윤리적으로 사용되는지 윤리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흡입 노출을 해서 생존 단계에서 흡입 노출과 부검 그러니까 사후 단계에서 이제 부검이라든지 임상병리라든지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실시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결과를 해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뢰성 보증 점검을 통해 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은 이 슬라이드는 저기 아까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발생 장치를 이제 클린에어와 이제 혼합을 해서 챔버 안에 들어가고 챔버 안의 농도를 이제 분석 장치로 저희가 이제 어느 농도 노출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이제 흡입 노출 시스템이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군당 3번을 찍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을 찍어야 되고 이제 그 측정 결과가 당일날이든 아니면 총 그 전체 이제 노출량이든 평균 농도에서 이제 10% 이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베이퍼 같은 경우 10%고 에어롤 같은 경우 20% 이런 다 조건들을 저희가 맞춰서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병리 검사는 부검은 이제 모든 이제 저기 동물들 육안으로 이제 모든 장기들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하고요. 주요 장기에 대해서 중량을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수컷 같은 경우 53개 장기, 암컷 같은 경우 51 장기에 이 보시는 대로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검 중에 체열을 해서 12개 항목의 혈액학적 검사와 그리고 17개 항목의 생화학적 검사 그리고 4주 13주 같은 경우는 기관지 폐포 세척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시험 물질에 의한 영향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들은 여기 테이블을 좀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결과 실험은 이제 종료되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보고서에서는 통계 처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체중이라든지 사료 섭취량 같은 연속적인 항목들은 이제 이론배 지분산 분석을 쓰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발암성 시험 생존 분석은 이제 카플란 마이어를 쓰고 그리고 비종량성 병변은 피셔 이그젝트 테스트, 종양 발생은 피토하고 폴리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독성 전산 프로그램이라고 프리스티마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랑 SPS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들은 이제 보시는 항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정리한 데이터의 이제 통계 결과라든지 생물학적 유의성 그리고 각 항목 간의 연관성 등을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성된 보고서는 시험 책임자가 QA 부서, 그러니까 신뢰성 보증 부서에 초안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성 보증 부서에서는 계획서대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뭐 일탈이라든지 변경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초 자료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저희가 이제 GLP 시험 기간이라다 보니까 이런 지침, 내부적인 SOP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준수를 실제로 했었는지, 아니면은 시험 결과의 평가, 고찰, 그리고 신뢰성이 이제 결론내서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QA에서 이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다시 이제 시험 책임자한테 보내주면 시험 책임자는 다시 이제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요 과정을 몇 번씩 반복을 해서 이제 최종 보고서가 이제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입니다. 최종 보고서 완료되고 연간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운영위원회 명칭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 평가 운영위원회고요. 이 운영회 구성은 이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랑 안전보건공단 본부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같은 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학계 그리고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현재는 지금 23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의 역할은 대상 물질 선정이랑 평가 항목 검토 그리고 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제 활용 단계인데요. 활용은 저희가 센터 설립 이후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이제 논문 흡입 독성 시험 관련해서 논문 33편이 이제 다 퍼블리시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82% 정도인 27편이 SCI급으로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으로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이 MSDS 최신화 정보를 제공을 하고 반영을 해서 작년까지 54건을 최신화에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 결과 요약 자료를 이때까지 흡입 독성 관련 시험 결과 요약 자료를 지금 연구원 홈페이지에 137건을 게시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게시가 되었고요. 혹시 이쪽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한 페이지로 요약이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걸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허가 저희가 흡입 독성 시험 노출 관련 특허가 6건으로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발암성 시험 중장기 로드맵인데요. 이거는 저희 센터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사실 거의 5, 6년 동안 이 흡입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뭐 노하우도 좀 많이 늘기는 했었거든요. 그중에 시험 물질 발생 분석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늘었는데 오늘은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암성 시험에서 2년 동안 노출을 해야 되니까 실험 동물의 생존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존율을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 가지고 환경 쪽으로 저희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 철망 케이지라고 와이어 케이지인데 여기에 이제 노출이랑 그 사육이랑 동일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생존율이 좀 낮은 것 같아가지고 결국엔 이제 사육 환경이랑 노출 환경을 이제 구분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노출 때도 발판을 깔아가지고 이 발에 도는 스트레스를 줄여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덕분에 생존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와이어 케이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고리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로 생존율 때문에 기존 이제 동물에서 실험 종목을 좀 변경을 했거든요. 이제 미국 NDP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해서 기존의 F344렛을 이제 위스터 한으로 이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그 뭐 코로나 사태든 뭐든 지금 수급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요. 지금 SD 렛을 쓸던지 아니면 위스타 한이하나 그냥 위스타를 쓸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발암성 시험이 워낙에 2년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단기 발암성 시험을 할 수 있게끔 이 TG 마우스, 그러니까 형질 전환 마우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 단기 발암성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시험 물질 발생 장치라든지 이런 걸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 이제 노하우라든지 알면 알수록 이제 문제점이라는 그게 다 밝혀지듯이 저희도 이제 한계점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제 먼저 저희가 발암성 시험을 베이퍼 상태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어로졸 쪽에 대한 발암성이 그 요구도는 많은데,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챔버가 다단 복합형인데요. 이게 복합형이라서 에어로졸, 뭐 베이퍼 다 쓸 수 있어요. 범용이라서. 근데 이게 좀 에어롤 쪽에 이제 되게 스페시픽하게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인력이라든지 유지 보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조금 한계점이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시험 물질 선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하다기보다 좀 우선시 되는 거는 어찌됐든 발암성, 양성이 나왔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스크리닝 방식으로는 지금 그런 뭐 저희 욕심대로 따라오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이슈 물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쪽은 어느 정도 대응을 했는데요. 워낙에 사회적 이슈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가습기 살균제 이외에는 아직 대응을 좀 안 해서 앞으로는 이 이슈 물질에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흡입독센터를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점에 대한 개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기 쪽은 에어로졸 을 할 수 있게끔 시설 설비를 좀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물질 선정 같은 경우도 이제 독성 예측 기법이라든지 다른 첨단 기법을 좀 도입을 해서 이제 그 물질 선정에 대해서는 좀 고도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 물질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음성으로 나오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에 조금 저희도 이제 어떤 분은 이게 음성에 대한 결과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음성 결과라도 활용을 잘 해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요거를 뭐 보고서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그런 걸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개선사항,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중장기 로드맵을 일단 설정을 했는데요. 이제 시험 물질 쪽 그리고 뭐 독성 평가 방법 고도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여 방법 요 세 가지로 지금 크게 이제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 물질 쪽은 그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예측 스크리닝 방법을 도입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큐사라든지 AOP라든지 유전자 발현 및 네트워크를 도입을 해서 연구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독성 평가 고도화는 시험 설비 개선과 기존 그러니까 시험 결과 신뢰성 향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시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험 툴들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비유전성 발암 평가 연구라든지 대체 시험법 적용 연구 그리고 단기 발암성 모델 적용 연구를 이 기존 연구와 같은 이런 쪽으로 지금 같이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계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슈 물질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제 센터를 국가적 차원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흡입독성 연구센터와 바람성 시험 절차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용순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발표 내용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지연이 돼서요. 다음 마지막 저희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바람성 시험 추진 사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서동석 연구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서동석입니다.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바람성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제 바람성 배경 실험, 먼저 저희가 이제 본시험인 사이클로헥사놀에 대한 바람성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이제 저희 시설이라든지 시험 검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경 실험으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경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로헥사논 그 물질 선정 이유, 그리고 그 용량 설정 실험인 90일 반복 실험, 그리고 바람성 시험, 시험 결과, 그리고 이런 결과 및 고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람성 배경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 실험으로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선정한 이유가 우선은 배경 자료가 NTP에서 흡입 노출한 이용할 수 있는 배경 자료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물질이 IRC에서 EA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배경 실험으로 한 시험 구성은 대조군과 시험물질 노출군 한 개군을 둬서 확인을 했고요. 배경 자료가 있기 때문에 2개군만 설정을 했고, 시험 군당 암수 각 50마리씩 선정을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한 결과 이제 생존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NTP와 코샤에 저희가 이제 수행한 데이터랑 베리레이션이 커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그 바람성 평가 결과인데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바람성 물질로 선정된 이유가 레드인 경우에는 그 단핵 세포구 백혈병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속 이제 저희도 이제 사이클로헥사놀 본 실험도 F344 레드종을 이용을 해서 시험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용어가 이제 그 모노뉴클리어셀 뉴케미아인데요. 이거가 기본적으로 F344 종에서 어느 정도 한 30% 정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백혈병이 결국은 더 증가시켰다, 노출군에서. 저희도 이제 실험해 본 결과 NTP만큼은 증가하지 않았지만은 증가한 경향을 보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마우스 2종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C57 B6 잠시만요. 그 마우스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했는데,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간에서 이제 종양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이것도 어느 정도 배경병변으로서 이 종에 특이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같은 경우는 2가지 대사 경로가 있어요. 산화적 대사 경로와 GSH 컨주게이션 대사 경로가 있는데, 이 대사 경로 사이에 많은 대사체들이 독성 물질을 유발하는 대사체들이 생성이 되고, 특히 TCA라든지 DCA 물질이 간암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은 결국은 시험 물질 노출군에서도 간세포 종양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보면은 NTP에서는 보통 노출군에서 증가를 했는데, 저희 이제 자료도 NTP만큼은 아니지만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NTP 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가지고 저희 시설이라든지 시험 검증 능력을 완료한 이후에 결국은 사이클로헥사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수행한 사이클로헥사놀에 대한 바람성 시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이클로헥사놀에 대해서 우선은 물질 선정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물리학적 특성으로 봤을 때 증기압이 5mmHg입니다. 그래서 흡입 노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소수성이 0.86이고 또 생물 농축성이 좀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되고 그리고 동적 점도가 2.3이라 어느 정도 흡입 유해성이 이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라든지 사용 실태를 보면은 이 물질인 경우에는 이 물질 선정 당시에 반도체라든지 LCD 제조의 포토 공정에서 강강제 용제나 뭐 페인트에서 용제, 기타 살충제, 세척제 등이 다양한 산업체에서 용매로 사용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 이 당시 작업 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869개소였고 그 58만여 톤이 사용되고 있었고 노출 근로자 수는 98,000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9년도에 작업 실태 환경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사용량이라든지 노출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은 사업장 수는 더 늘어나서 아직도 다양한 산업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출 현황을 보면은 국내인 경우에는 보통 반도체 인쇄, 세척, 의료용품 조립, 도료 제조업의 배합, 분산 및 포장에서는 0.273에서 9.473 ppm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국외인 경우에는 좀 오래된 자료지만은 나이오시에서 1983년도에서 이제 조사된 자료인데 2.8에서 28 ppm 그리고 이제 종이와 비닐팩 커버 제조에서는 0.1에서 2 pp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노출 작업 현장에서 노출되고 있고 기준이 저희 국내 이제 고용노동부 기준은 TWA가 25 ppm이고 ACGIH는 20 ppm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공인 뭐 STA는 50 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유해성을 조사를 해본 결과 유전 독성에서 복귀 돌연변이는 음성이었지만은 염색체 이상 실험에서 대사체가 없을 때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도가 됐고요. 그리고 배양된 인간 백혈구에서 염색체 이상이 유발이 됐고 그리고 인간 림프구에서 염색체 손상이 증가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컷네트 골수세포에서 염색체 이상이 유도가 되었고 그리고 소액 실험을 2013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했는데 이때 양성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물에서 인체 유해성을 조사해 본 결과 LD50은 보시다시피 경구 노출인 경우 경구나 복강 투여인 경우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사망한 동물은 혼수 상태라든지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 정지로 인해 사망하였고요. 그리고 마우스 복강에서는 복막 및 장에서 이제 출혈 소견이 관찰됐고 자극성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알러지성은 이제 음성으로 동물에서 확인이 됐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사이클로헥사놀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이 가고 자극성 물질인 걸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서는 47,000mg/L로 이제 음용수를 통해서 이제 노출한 경우인데요. 이때 이제 흉선의 하이퍼플라시아라고 흉선 과형성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끼에서 흡입 노출한 경우에서도 혼수라든지 조정 능력이 상실이 되고 그리고 자극성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에 또 이제 비글견에 이제 덕맥 투여했을 때도 빈사라든지 중추신경계에 영향이 있었고 비글견에서 이제 간과 신장의 독성이 이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서 이제 그동안의 유해성이 조사된 결과인데요. 사람에서는 한 5명 정도에서 이제 피부 알러지가 보고가 있고, 그리고 눈, 코, 목에 이제 자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호흡, 피부, 신경 기능의 뭐 혈액, 호흡에는 차이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5년 이상 이제 사이클로헥사논에 노출된 30대 노동자 그룹에서 이제 간질환 징후가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로헥사놀에 대한 ADME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흡입이 흡수율이 57에서 59%고 실제 흡입으로 주로 노출이 되고 피부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 37에서 69mg은 거의 뭐 무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사 배출 대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사이클로헥사놀이 대사되면은 우선 사이클로헥사놀이 돼서요. 이게 이제 글루크로산과 결합해서 보통 이제 요로 배출이 되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보통 이게 이제 시토크롬 P450에 의해서 이제 대사돼서 산화되어 1,2 사이클로헥사디올이라든지 1,4 사이클로헥사디올로 이제 주로 많이 사람은 더 많이 배출돼서 결국은 사이클론 P450에 더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발암성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90일 용량 결정을 위해서 90일 반복 독성 시험을 수행을 했는데 90일 반복 독성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출 농도는 625를 고농도로 해서 공비 2.5를 적용해서 250, 100을 노출을 했고요. 노출 형태는 증기고 이 625를 선정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저희 시설에서 이 사이클로헥사놀을 안정적으로 노출 가능한 최대 농도입니다. 이 농도로 해서 결국 공비 2.5를 적용을 한 거고요. 이렇게 90일 동안 노출한 결과 이제 혈액생학적 검사에서 중용량까지 250 ppm까지 ALT라든지 AST 증가가 관찰되었고요. 암컷에서는 ALT와 BUN이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컷인 경우에는 이제 간무게가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조직 병리학적 소견에서는 당관의 과형성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B6C3F1 마우스에서는 시험 물질 노출과 관련된 영향이 관찰된 게 없었고요. 그래서 표적 기관이 간과 신장으로 확인이 되었고, 노 어즈버트 이펙트 레벨을 100 ppm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사이클로헥사놀에 대한 이제 그 규제 기준을 보시면은 이런 연역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20 ppm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EU에서는 이 화학 물질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들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피부 노출 디넬 값을 4mg per kg BW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2019년도에 이널레이션 톡시콜로지라는 좀 흡입 독성에 대한 좀 저명한 저널인데 여기에 투고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는 이제 디넬 값으로 2ppm을 선정을 해서 투고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고 이제 발암성 시험 결과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암성 시험의 시험 방법은 결국은 넷들은 아까 90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참조를 해서 고농도를 넷들인 경우는 200, 마우스는 450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 공비 3을 적용해서 보시는 바처럼 이제 중농도, 저농도를 설정했습니다. 사용 동물 수는 저희가 이제 OECD 기준에 맞게끔 3개군을 선정을 했고요. 각 군당 50마리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출 기준은 넷드는 24개월, 마우스는 18개월 동안 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90일 반복 투여 독성 실험과 같이 GC로 분석을 했고 농도별로 1일 3회 이상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암성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험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한 노출 농도를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노출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타겟 농도로 노출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시험 기간 동안에 보시는 바처럼 생존율하고 그랬을 때 이제 평균 수명인데 이 생존율과 이제 그 수명에 대한 이제 그 시험 공간 아까 그 통계 처리를 카플란-마이어 분석을 했는데 시험 공간 유의성 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체중 변화와 이제 네트에 대한 체중 변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수컷, 암컷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때도 이제 결국은 시험 공간 그 노출 기간 동안 산발적으로 뭐 유의성 있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이 됐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공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료 섭취량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물질 노출 기간 동안에 유관적으로 저희 동물에 대한 관찰을 했는데요. 봤을 때 이제 그 발암성 시험이기 때문에 체표면에 이제 종괴가 어느 정도 관찰됐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보통 넷띠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험 기간 동안에 관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병리학적 소견입니다. 결국 이제 마우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우스 종에서는 이 간에서 헤파토셀룰러 튜머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 종이 관찰되는데 그래서 그 시험 공간 유의성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 보시는 바와 같고 그 외에는 거의 뭐 다 모든 장기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레뜨입니다. 레뜨 F344 레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도 이 종 특이적으로 내하수체라든지 그리고 고환 그리고 뉴케미아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종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저희가 우선은 갑상선이라든지 신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 내하수체에서 이렇게 많이 기본적으로 이 종 특이적으로 많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장에서 보면은 유케미아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고환에서 이제 고환에서도 이렇게 고환 레이딕셀에서 이제 이렇게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시험물질 아까 그 배경 실험에서처럼 시험물질 노출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확연히 뭐 증가되거나 그런 소견들은 관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험 공간 어떤 통계학적인 폴리3 테스트를 한 건데 결국은 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인 장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경구 노출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경구 노출 결과랑 약간 좀 비교를 하면은 먼저 마우스에서 저희 아까 얘기한 마우스 같은 경우는 간에서 아까 배경변으로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가 이쪽 경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관찰이 됐고요. 뭐 증가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다 대조군 포함해서 다 비슷하게 지금 관찰이 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악성 림프종 및 백혈병도 이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뜨에 대한 경구 발암성 결과입니다. 이 문헌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처럼 이제 이쪽 부신 피질 선종인 경우에는 이제 전홍도 용량 이쪽에 통계적인 유지성이 떴지만은 용량 의존적이지 않아서 결국은 시험 물질 영향으로 이쪽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갑상선 여포세포 선종 암종이 이제 고농도에서 육례가 관찰되어서 앞으로 이제 IRC라든지 ACGH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RC에서는 이제 동물 실험에서 사이클로헥사논의 발암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아까 그 경구 데이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서의 사이클로헥사논의 발암성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이클로헥사논은 사람에서의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
그룹 3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RC는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CGIH는 갑상선 종양의 발생은 이제 비유전적 독성 기전이라고 했고요. 이 화학물질의 이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이 물질에 대해서 되게 낮은 농도로 결국은 사람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거의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ACGIH에서는 사람과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는 확인된 동물 발암성 물질 L3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경구 결과랑 저희가 이제 흡입 결과를 다시 한번 이제 비교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사이로이드 폴리큘러 셀 아데노마 카시노마가 결국은 경구는 없었는데요. 이쪽 저희 흡입은 일부 개체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관찰되었고, 그리고 이제 간세포 선종 및 암종은 유사하게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케미아, 림포마랑 이제 유케미아 쪽은 부신마처럼 경구에는 이렇게 관찰되었지만 저희 흡입은 거의 산발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레날 코티컬 아데노마가 경구에선 관찰되지 않았고 일부 개체에서 저희는 산발적으로 관찰되었고요. 그리고 이쪽 갑상선 여포세포 선종 암종 사이로이드 폴리큘러셀 아데노마 카시노마가 경구에서는 아까 고농도에서 육류에 관찰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관찰되지 않고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케미아라든지 그 헤파토셀룰러 아데노마 카시노마 이런 경우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까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비교해 본 결과 경구 실험 결과가 유사한 종양 발현 양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구에서는 아까 ACGIH에서는 사이로이드 폴리큐셀 아데노마 때문에 결국은 A3로 분류를 했는데 저희는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흡입 노출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해 본 결과 저희가 이제 한 데이터는 결국은 흡입 노출 경로를 통한 유일한 발암성 평가 자료고요. 그리고 동물에서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발암성 증가로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호흡기 계통에서도 이게 흡입 노출을 한 거니까 호흡기 계통에도 발암성이 없다는 증거 자료도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IRC 발암성 그룹 3 분류에 대한 증거 가중치 자료로 추가적인 자료로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ACGIH 발암성 분류 재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자료도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사이클로헥사논에 대한 발암성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사이클로헥사논의 발암성 시험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서동석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내용이 제가 봐도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산업 현장에서 사이클로헥사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흡입 노출을 시켰을 때 저희가 발암성 시험을 해보니까 발암성이 최종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렇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이것으로 저희 직업성 암 규명을 위한 흡입독성 연구 동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네 분의 강사님과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